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그 엔진, 바로 데이터 센터는 과연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공개한 차세대 AI 팩토리라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AI 팩토리. 용어 자체부터 심상치가 않죠. 맞아요. 단순한 서버룸을 넘어서 말 그대로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과연 어떤 기술과 전략이 숨어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OCP 글로벌 서밋 같은 곳에서 보여준 그림은 정말 야심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드는 걸 넘어서요. AI 연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거든요. 거의 모든 것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핵심 구성 요소들, 예를 들면 베라루빈이라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있고요. 아, 베라루빈. 그리고 카이버라는 초고밀도 렉 설계, 또 전력 공급 방식의 혁신인 800V DC 시스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액체 냉각 기술. 액체 냉각까지요? 네, 마지막으로 NV링크 퓨전이라는 개방형 연결 기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삼성 파운드리의 역할까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다루는 범위가 넓네요. 네, 엔비디아가 공개한 최신 발표 내용이나 관련 기술 동향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분명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리는 그 AI 인프라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핵심 기술들이 왜 중요하고, 또 파트너들하고 같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 특히 삼성전자와의 협력 같은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엔비디아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가와트급 AI 팩토리라는 비전,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기가와트 AI 팩토리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량량이 기가와트, GW 규모에 이를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고요. 기가와트요? 네, AI 모델 학습, 특히 요즘 중요해지는 추론, 인퍼런스를 위한 전용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저장은 기본이고 일반 컴퓨팅에 좀 중점을 뒀다면 이 AI 팩토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지능을 만들어내는 곳. 아, 지능 생산 허브. 그렇죠. 지능 생산 허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AI 모델들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이런 대규모 전용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능 좋은 칩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뒷받침할 공장 전체를 아예 새로 설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정말 엄청난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공장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베라루빈 플랫폼부터 자세히 한번 보죠. 이름도 천문학자 이름을 딴 게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베라루빈 플랫폼은 차세대 AI 워크로드를 위한 핵심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발표된 베라루빈 NVL44MGX 세대는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의 렉서버 사양인데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GPU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AI 연산을 위한 차세대 루빈 GPU와 함께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컨텍스트 처리, 이걸 전담하는 새로운 CPX라는 프로세서, 이 두 가지 칩이 같이 탑재된다는 점이에요. 아, GPU랑 CPUX 두 종류의 칩을 조합하는 거군요. 네, 2026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네요. 성능은 어느 정도 향상을 목표로 하나요? 현재 주력인 GB200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성능 향상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추론 성능에서 8엑사플롭스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요. 8엑사플롭스. 이게 1초에 8,000경번 연산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주력인 GB200 슈퍼칩하고 비교하면 약 7.5배 향상된 수치죠. 7.5배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메모리 용량도 대폭 늘어나고 또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400G 스케일업 네트워킹을 통해서 렉 내부에서 총 260Tbs라는 정말 엄청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260TB per second. 이건 정말 복잡한 AI 모델이나 미래의 AI 에이전트 같은 그런 차세대 기술을 염두에 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성능 향상에 그 정도 대역폭이라니.
숫자가 정말 감이 안 올 정도로 크네요. 이런 강력한 성능을 뒷받침하려면 구조적인 혁신도 당연히 필요했겠죠? 물론입니다. 효율성하고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많이 엿보입니다. 첫째로는 역시 발열 문제 해결,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 액체 냉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네, 액체 냉각. 둘째는 서버 부품들을 마치 레고 블럭처럼 쉽게 교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듈식 설계를 적용했고요. 아, 모듈식 설계? 네. 마지막으로 서버 내부에 복잡한 케이블 배선 있잖아요. 이걸 없애고 중앙에 PCB 기판, 그러니까 미드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걸 둬서 각 부품들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케이블 없이요? 네. 마치 깔끔하게 정리된 서랍장처럼 조립이나 부품 교체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여기에 또 차세대 800Gbps 네트워킹 카드, 커넥트 X9인데요. 이런 거나 C6 프로세서를 위한 확장 공간도 미리 마련해뒀습니다. 모듈화, 액체 냉각, 그리고 케이블 없는 미드플레인 설계. 이게 결국 대규모 AI 인프라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또 유지보수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되겠군요. 그렇죠. 운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런 설계 자체를 OCP, 그러니까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개방형 표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OCP는 원래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가 주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아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설계를 공개하고 공유해서 업계 전체의 혁신, 또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자는 그런 취지인데 엔비디아가 자사의 최신 렉서버 설계를 여기에 기여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 기술 최고다 자랑하는 걸 넘어서요. 네. 이 설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부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엔비디아 칩 중심의 생태계를 더 넓히려는 전략적 의도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술 채택 속도를 높이고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시장을 키우려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달우빈 플랫폼이 개별 서버 차원의 혁신이라면 이걸 여러 개 묶어서 더 큰 시스템을 만드는 카이버 렉 서버 세대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건 또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카이버는 현재 오베론 아키텍처의 뒤를 잇는 모델인데요. 목표가 정말 놀랍습니다. 2027년까지 하나의 표준 렉 안에 무려 576개의 루빈 울트라 GPU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576개요? 한 렉 안에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집적도죠.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몇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된 800V DC 전력 공급하고 액체 냉각은 기본이고요. 네. 서버 블레이드를 마치 책꽂이에 책을 세로도 꽂듯이 수직으로 배치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GPU들을 연결하는 엔비링크 스위치 블레이드는 렉 후면에 케이블 없이 바로 연결되는 미드플레인 방식을 사용해서 공간 효율성하고 안정성을 더 높였죠. 와, 576개 GPU를 책꽂이처럼 꽂는다니 정말 공간 활용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군요. 근데 이렇게 GPU 밀도를 높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렉을 여러 개 쓰면 안 되나요? 물론 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요즘 거대 AI 모델들은 워낙 많은 GPU가 동시에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하거든요. 아, 서로 통신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GPU들 간의 데이터 전송 거리가 멀어지거나 병목 현상이 생기면 전체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카이버처럼 하나의 렉 안에 최대한 많은 GPU를 아주 높은 대역폭으로 연결하면 이런 데이터 이동 지연을 최소화하고 GPU의 연산 능력을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복잡한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서비스할 때 이런 고밀도 통합 설계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는 800V DC 전력 시스템하고 액체 냉각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죠. 먼저 800V DC. 왜 기존의 교류 AC 방식 대신 직류 DC로 그것도 400V대가 아니라 800V까지 전압을 높이는 건가요? 핵심은 역시 효율과 확장성입니다. 전기를 멀리 보내거나 많은 양을 보낼 때 전압을 높이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네, 송전탑처럼요. 맞아요. 그 원리랑 비슷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많이 쓰던 415V나 480V AC 삼상 시스템 대신에 800V DC 시스템을 사용하면 같은 굵기의 구리선으로도 1.5배 이상의 전력을 손실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1.5배 이상이요? 네,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컴퓨팅 장비를 구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데이터 센터의 성능 용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전기차나 태양광 발전 쪽에서도 이미 800V 시스템이 효율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른 산업 분야에서 검증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자재 절감입니다. 아, 자재 절감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으로는 렉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껍고 무거운 구리 버스바가 필요했는데 이게 렉당 무게가 막 200kg에 달하기도 했거든요. 와, 200kg이요? 네. 근데 800V DC를 사용하면 이런 구리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로 보면 이게 수톤의 구리를 절약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수백만 달러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전력 효율 높이고 비용 줄이고 환경 부담까지 덜고 정말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이미 이 800V DC 생태계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력 시스템 분야의 강자인 ABB, 이튼, 버티프, 시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실리콘 칩이나 전력 부품 제조사 등 20곳 이상의 파트너사들이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구축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폭스콘 같은 경우는 대만에 40메가와트 규모의 800V DC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코어웨이브나 람다,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도 800V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액체 냉각입니다. 베라루빈도 100% 액체 냉각이고 카이브렉도 액체 냉각 혁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필수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공기로는 이제 정말 한계인가요? 차세대 GPU 같은 고성능 칩들은 연산 밀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좁은 공간에 수백 개의 GPU가 빽빽하게 들어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뜨거울 것 같네요. 냉각액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열을 빼앗는 액체 냉각 방식이 거의 필수적이 된 겁니다. 베라루빈 NVL440 같은 경우 섭씨 45도 정도의 비교적 따뜻한 냉각수를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인 냉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요. 냉각액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새로운 액체 냉각 버스바 같은 기술도 적용됩니다. 45도물로 식힌다니 그것도 참 흥미롭네요. 열 전달 효율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성능 컴퓨팅에서 액체 냉각은 이제 정말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들을 만들었다면 이들을 서로 잘 연결하고 또 외부의 다른 칩들하고도 소통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NVLink 퓨전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NVLink는 원래 엔비디아 GPU끼리 연결하는 기술이었죠?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GPU들을 초고속으로 직접 연결해주는 엔비디아만의 독자적인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NVLink 퓨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갔다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인텔 같은 다른 회사의 CPU 또는 고객사가 직접 설계한 맞춤형 실리콘 칩 이런 걸 통칭해서 XPU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까지도 엔비디아의 MGX 서버보드나 OCP 표준 렉에 마치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한 IP, 그러니까 설계 자산하고 칩넷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플랫폼에 다른 회사 두뇌들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목표는 역시 맞춤형 칩 통합을 쉽게 만들고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복잡성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어떤 파트너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면면을 보면 엔비디아의 전략이 좀 보입니다. 우선 CPU 강자인 인텔이 엔비링트 퓨전을 통해서 자사의 S86 CPU를 엔비디아 플랫폼에 통합할 예정이고요. 인텔이요? 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아, 삼성. 단순히 칩을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형 CPU나 XPU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최종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요? 네. 그리고 일본의 후지츠도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를 엔비링크 퓨전으로 연결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퀄컴, 미디어텍 같은 통신 모바일 칩 강자들, 알칩, 아스테라랩스, 마벨 같은 인터커넥트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 그리고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EDA 툴 기업들까지 뭐랄까 반도체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와, 인텔 CPU, 삼성 파운드리의 맞춤형 칩 제작 지원까지. 이건 엔비디아가 단순히 자기네 GPU만 팔겠다는 게 아니라 자사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AI 컴퓨팅 생태계를 만들려는 아주 큰 그림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파트너들이 각자 잘하는 부품을 가져와서 엔비디아 시스템에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뭐랄까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 채택을 넓히려는 의도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엔비디아가 이걸 개방형 생태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칩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나 물리적인 신호 전송을 담당하는 PHY 계층 같은 핵심 기술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통제하고요. 파트너사들이 엔비링크 스위치 칩을 사용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완전히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정한 어떤 틀 안에서의 개방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마치 잘 꾸며둔 정원을 개방하되 정원사가 관리 규칙은 딱 정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와 맞춤화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전체 시스템의 호환성이나 성능,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네. 이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도 엔비디아 아키텍처의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지점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 엔비링크 퓨전 생태계에 합류한 것이 삼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 황 CEO가 만난 사진도 공개되고 그랬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라는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절대 강자와 손을 잡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공급망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니까요. 핵심 공급망 진입이군요. 네, 단순히 HBM 같은 메모리 공급사를 넘어서 고객 맞춤형 로직 칩, 그러니까 CPU나 XPU 같은 것들을 설계부터 생산까지 책임지는 핵심 파운드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TSMC와의 경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아, TSMC와의 경쟁에서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양사 최고 경영진의 만남은 이런 전력적 협력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구축에 삼성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계속 강조하는 개방형 표준과 생태계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죠. 베라루빈 설계를 OCP에 기여하고 MGX 같은 표준을 통해 파트너들이 부품을 자유롭게 조합하도록 하는 전략,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OCP 같은 개방형 표준 운동은 데이터 센터 업계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 정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자사의 최첨단 기술 일부를 이런 개방형 표준으로 내놓는 것은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사 기술 기반의 생태계를 더 빠르고 넓게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요구 부응과 생태계 확산이군요. 네, MGX 표준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마치 PC 부품 고르듯이 필요에 따라서 CPU, GPU, 네트워크 카드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PC 조립처럼요? 그렇죠. 이건 결국 더 많은 파트너들이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게 만들어서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실리콘칩 회사부터 전력 시스템, 냉각 솔루션, 데이터 센터 운영사까지 아주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칩 설계부터 시작해서 서버, 렉, 네트워킹, 냉각, 전력 공급,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제공자 또는 뭐랄까 AI 팩토리 설계자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칩 투 그리드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정확합니다.
칩 레벨의 혁신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그 칩들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과 인프라까지 함께 설계하고 또 이걸 개방형 표준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과 개방,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군요. 네, 이런 통합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접근 방식이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고 보급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제시한 AI 팩토리의 미래상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의 그 놀라운 성능 잠재력부터 카이버렉의 초고밀도 설계, 또 800V DC 전력과 액체 냉각이 가져올 효율성 혁신, 그리고 NV링크 퓨전을 통한 생태계 확장과 삼성 파운드리의 부상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죠. 엔비디아가 단순히 부품을 넘어서서 AI 시대의 거대한 인프라 자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핵심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면 AI 연산 능력을 가장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답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만의 혁신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파트너들과 함께 판을 키우는 전략. 이것이 바로 차세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엔비디아의 방식이고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리콘 칩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까지 연결되는 엔비디아의 이 거대한 비전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에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